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이재욱 작가님의 단편소설 연탄 두 장의 행복입니다. 이 작품은 이재욱 작가님의 소설집인 연탄 두 장의 행복에 실려있는 표제작인데요. 출판한 곳은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입니다. 이 작품에는 노년의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연탄 두 장으로 어떻게 어떤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노년의 부부를 만나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누구세요? 소파에 앉아있는 딸의 얼굴을 멀거니 바라보던 소사댁이 최노인에게로 다가와 속삭였다. 사흘돌이 찾아오는 읍내에 사는 딸의 얼굴을 또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송이애미잖아, 송이애미. 역정을 섞어 고함치듯 설명했으나 소사댁의 표정은 덤덤하기만 했다. 엄마, 나잖아, 나, 현이. 엄마 딸 현이잖아. 엄마, 나 몰라? 엄마. 소사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딸하고의 눈맞춤이 두려워졌는지 슬며시 자리를 떴다. 눈물을 찔끔거리며 어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딸은 몇 번이고 자신이 누구라는 걸 설명하려 들었으나 끝내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못한 채 거실로 나왔다. 주방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고 가지고 온 비닐팩 속의 물건들을 꺼내 여기저기 쑤셔 넣었다. 그새 소사댁은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궁금해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부지런히 움직이는 방문객을 뚫어져라 바라보고만 있었다. 냉장고 정리를 마친 딸이 소파로 가 소사댁 옆에 앉았다. 낯설어하는 표정은 여전했지만 방문객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엄마? 소사댁의 손을 잡고 살피려던 딸의 표정이 약간 일그러지더니 코를 벌름거렸다. 어이없어 하는 표정에서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최노인은 알고 있는 눈치였다. 아빠, 나 갈게요. 발딱 일어선 딸은 휑하니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딸의 자동차가 평소보다 더 요란한 굉음을 내며 황급히 사라지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최노인은 소사댁을 소파에서 일으켜 세웠다. 소사댁이 앉아있던 자리에 흥건히 소사댁의 배설물이 쏟아진 물처럼 고여 있었다. 코를 진동하는 구린내는 또 다른 배설물로 속옷도 뒤범벅돼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미쳐. 내가 미친다니까.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짜증이 폭발한 최노인이 소사댁을 난폭하게 욕실로 끌고 들어갔다. 이른봄 읍내 장날이었다. 평소 한가하던 시내버스도 장날이면 붐볐다. 오랜만에 만나는 이웃들과의 안부 담소로 버스 안은 흡사 장터골목 한 귀퉁이를 옮겨 놓은 것처럼 시끌벅적했다. 여느 때처럼 소사댁은 그런 이웃들 틈에 끼어 버스를 탔다. 버스가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기고 읍내 장터로 향했다. 장마당 입구에서 버스를 내리면 이웃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저마다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였다. 소사댁도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종종걸음으로 씨앗가게로 향했다. 거의 한나절이면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와야 할 소사댁이 오후 늦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자주 횡설수설하는 소사댁이 걱정이 돼 최노인은 냇물 건너 버스 종점까지 마중을 나갔다. 버스에서 내리는 이웃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늦어지는 소사댁의 행적을 물어봤으나 소사댁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다. 임모와 대답해준 소사댁의 행적은
씨앗 가게 앞이 마지막이었다. 최노인은 부랴부랴 읍내를 향해 돌아나가는 버스를 타고 장터로 향했다. 읍내에 사는 큰딸을 불러내서 큰딸과 함께 장바닥 온 사방을 샅샅이 뒤졌으나 소삿댁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다. 어둠이 깔리고 파장이 다 된 장바닥을 몇 번씩이나 살펴본 최노인은 우선 딸네 집으로 이동했다. 차려준 저녁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신고한 파출소로부터 행여나 소식이 있을까만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다. 밤이 이슥해지고 기다림에 지친 최노인의 애간장이 다 타들어 갈 무렵 파출소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 걸음에 달려간 파출소에는 어디를 어떻게 헤맸는지 위아래 옷이 모두 붉은 진흙으로 뒤범벅인 소삿댁이 멀거니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소삿댁은 자주 길을 잃고 헤맸다. 마실을 나갔다가도 지척에 있는 집을 찾지 못해 이웃들이 데려다주는 횟수가 늘었다. 언제 어디론가 사라져 길을 잃을까 몰라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었다. 일거수일투족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했다. 집안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었다. 언제 문 밖으로 나가 없어질지를 몰라서 문은 항상 꼭꼭 잠가두어야만 했다. 어느 날은 오밤중에 일어나 멀쩡한 장독대 뚜껑을 든 채로 누가 된장을 훔쳐갔다고 고함을 질렀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비설거지를 해야 한다며 마당가에 놓아둔 농기구를 창고가 아닌 방 안으로 부지런히 옮겨오기도 했다. 물건들을 옮기는 저지레쯤은 봐줄 수도 있다지만 자다가 또 어디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걱정이라기보다 공포였다. 잠자리에 들 때마저 소삿댁의 허리에 끈을 묶어 연결해야 했다. 자다가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지는 저지레가 점점 늘기 때문이었다. 소삿댁이 냉장고 앞에서 단호박을 꺼내들고 골똘히 생각에 빠지는 걸 본 게 처음이었다. 이게 뭐냐고 묻는 소삿댁에게 자주 먹던 당신이 좋아하는 단호박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쉽게 알아듣지 못했다. 몇 번이고 되풀이 설명을 하고 나서야 겨우 알아듣는 눈치였다. 그때부터였다. 소삿댁은 노상 물건 이름을 까먹었다. 오렌지, 귤 같은 과일 이름을 잊어버리는 건 자주 접하지 않는 과일이기 때문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런데 무, 배추마저 만지작거리며 한참씩 들여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것을 보고 최노인은 소삿댁의 치매 증세가 제법 깊어졌음을 알았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읍내 병원을 찾았으나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서울 큰 병원에 가야 하느냐고 묻자 의사 선생은 큰 병원도 치료 방법이 비슷하다며 알아서 좋을 대로 하라고만 했다. 약 먹는 것도 노다지 잊어버리는 소삿댁에게 약이 달리 약이겠는가 싶어 꼬박꼬박 약을 먹였다. 나중에는 약 먹는 것이 지겨웠던지 먹지 않겠다며 도리질을 하는 소삿댁을 윽박지르며까지 약을 먹였으나 별 차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거스름돈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더니 숫자 헤아리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다음이 13, 16이 되기도 하고 다시 7, 하나로 되돌아오기도 했다. 몇 번이고 알려주려 들면 짜증이 폭발해 펄펄 뛰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며 무엇인가를 알아내야겠다는 듯 골똘히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멍하니 정신을 놓고 심오한 명상에 빠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정해진 같은 장소를 빙빙 배회하는 것을 볼 때면 명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내 알게 됐다.
그래도 매달릴 곳이라고는 병원뿐이어서 꾸준히 병원을 다녔으나 별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서 걱정거리는 또 늘었다. 소식을 접한 읍내 큰딸이 기저귀를 장만해 왔으나 소사댁은 기저귀를 차지 않으려 펄펄 뛰었다. 기저귀를 찬다는 것이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아직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때문에 기저귀를 채울 때마다 씨름을 해야 했다. 기저귀를 채워놓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었다. 답답하다며 몰래 기저귀를 빼버리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일도 자주 있었다. 조금씩 기저귀를 차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옷을 덤벙덤벙 적셔내는 일은 반으로 줄었다. 기저귀 사이로 대변을 흘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기도 했지만 큰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대변으로 떡칠한 속옷을 걸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는 소사댁이 되면서부터 최노인은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고함으로 윽박지르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소화기관이 멀쩡하기 때문인지 엄청 먹어대고 엄청 싸대는 소사댁의 힘은 최노인을 압도했다. 잡풀이 무성하게 돋아 자라는 텃밭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 소사댁 거의 전쟁만으로도 지치고 또 지쳐서 농사일은 겉어 볼 시간이 없었다. 씨앗만 붙여놓고 내버려 두다시피 한 밭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반타작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씨앗값도 못 건질 형편이었다. 멀리 서울에 사는 아들은 명절에만 찾아왔다. 소사댁이 초기 증세를 보일 때만 해도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던 아들이었다. 증세가 심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방 안에서 쿵쿵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부터는 발길을 뚝 끊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손자 녀석이 할머니의 심한 악취가 싫으며 물끄러미 바라보는 눈빛 또한 무서워서 할머니 댁 가기를 한사코 거절하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라고 했다. 가깝게 사는 것이 죄랄까 읍내 딸만 부지런히 찾아왔다. 제대로 닦아내지 못한 오물을 발견하고는 화장실 간이 샤워장으로 데려가 소사댁을 말끔히 씻겨주는 것도 읍내의 큰딸이 유일했다. 올 때마다 부엌 살림을 살피면서 수시로 반찬도 준비해 주었다. 시간만 나면 쫓아와 주는 딸이 고맙기 그지없었지만 손길이 뜸해질 외손녀와 사위를 생각하면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 이 짓도 오래 할 짓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노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읍내 딸도 지쳐가고 있었다. 불쌍해 못 견디겠다며 엄마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던 딸이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를 향해 그것도 모르냐며 몰아세웠다. 짜증으로 다져진 신경질을 마구 퍼부어대기도 했다. 최노인은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했다.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주위 사람들의 권고도 있고 해서 일단은 몰래 요양원 형편이나 파악해보고 싶었다. 하루 뒤 가까운 읍내에 있는 요양원을 찾아 나섰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한 분이 최노인을 안내해 주었다. 치매 환자의 병실은 3층이었다. 복도로 들어서자 고함 소리부터 들렸다. 조금 난처하다는 기색을 보이던 요양보호사가 소리나는 병실의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고함을 지르던 할머니가 주춤주춤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나 밥 줘. 배고파. 낮은 톤으로 애걸을 했다. 알았어요. 조금 있으면 식사 시간이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뒤로 물러서던 할머니가 이번에는 다시 귀가 쩡쩡 울리도록 고함을 질렀다. 나 밥 줘. 배고파. 밥 줘.
험악한 표정의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덤벼들 자세였다. 요양보호사는 서둘러 최노인을 문 밖으로 밀고 나왔다. 문이 닫히면 방문은 자동으로 잠겼다. 밖에서는 자유롭게 열 수 있지만 안쪽에서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었다. 안 되겠어요. 다른 방 보시자고요. 문을 열자마자 역한 배설물의 악취가 소독약품 냄새와 함께 뒤섞여 풀썩풀썩 일었다. 환자들은 거의 다 조용하게 누워 있었다. 최노인이 다가가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멀뚱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얼굴을 돌리거나 그냥 눈을 감아버렸다. 맨 안쪽 구석자리 환자를 살피다가 최노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침대보가 들쳐진 침상 모서리에 누런 대변이 묻어 말라 있었다. 색이 바란 것은 이미 오래전에 묻어 말랐다는 것이어서 더욱 기괴하게 보였다. 방을 나오면서 입구에 있는 침대 안쪽을 살폈더니 거기에도 닦아내기는 했으나 대변의 흔적이 완연하게 남아 있었다. 한 바퀴 슬쩍 돌아보며 살펴본 침대 구석구석마다 남아있는 희미한 얼룩이 모두 대변 흔적처럼 보였다. 더 볼 것도 없다며 요양보호사는 최노인을 다시 사무실로 안내했다. 요양보호사는 어쩔 수 없는 요양원의 형편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밥 달라고 고함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유도 없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자를 입원시킨 후 면회를 하면서 불거질지도 모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요양원 사정을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도 강조했다. 식사 시간이면 먹기 싫다는 환자도 제법 있습니다. 일단 밥을 입에 넣어드립니다. 뱉어내며 먹지 않겠다는 환자의 식판은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식사 시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합니다.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다시 식사 준비를 해서 떠먹여줄 인원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숨기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맞습니다. 단체 생활을 위해 자유를 조금 제한한다 뿐이거든요. 안전 제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더 궁금한 것이 있느냐는 요양보호사의 물음에 최노인은 더 이상 궁금할 일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환자가 아니라 사육당하는 동물이네요. 최노인이 볼멘 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금 같은 형편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요.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 요양원을 설립해서 특별히 취급하지 않는 한 치매 환자는 지금 이상의 간호를 보장할 수 없답니다. 소사댁을 요양원에라도 보낼까 하던 최노인의 생각은 쑥 들어갔다. 불이야! 불이야! 최노인은 허둥지둥 앞마당에 설치된 간이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어 풀었다. 플라스틱 함지박에 쏴 물이 쏟아져 나왔다. 바가지가 띄워진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헛간에 붙여 달아낸 가작으로 내달았다.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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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사람마다 고함을 질러댔다. 고함은 소리를 질러 최대한 많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소방서의 사이렌과도 같은 것이었다. 멀리 들녘 밭에서 김을 매던 사람들도 쏜살처럼 최노인네 마당으로 내달려왔다. 사람들은 서로서로 고함을 치며 물이 가득한 양동이를 하나씩 들고 허둥지둥 최노인네 헛간 가작 앞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수원지를 찾아 물을 퍼날라 불길 위로 던져 쏟아부었다.
자, 저기 수도까지 열을 지어 쓰셔요. 전달합시다. 전달. 누군가가 소리쳤고 마을 사람들은 이미 익숙하게 훈련받은 소방관들처럼 최노인네 간이 수도로부터 헛간 가자까지 일렬로 늘어섰다. 손에서 손으로 양동이 물이 전달되어 헛간 가작 불길 앞에 도착하면 불길을 살피던 마지막 한 사람이 불길을 잡기 좋은 적당한 불기둥을 향해 던져 쏟아 뿌렸다. 아낙네들은 빈 양동이를 다시 수도가로 되돌려주는 일을 분담했다. 다행히 불길은 쉽게 잡혔다. 가작 안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쌓아둔 집단 더미들이 있었고 집단에서 불이 붙어 일었는데 그 집단 무더기가 다 타기도 전에 불길이 잡힌 것이었다. 아직도 연기로 가득한 헛간 뒤 멀찌감치 솟아떼기 라이터를 들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뭐야, 당신이었어? 왜? 뭐 때문에 불을 질렀어? 최노인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다그치자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던 소사댁이 조금은 당황해하는 기색이었다. 뚝 태우려고. 더듬으며 대답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불을 질렀다는 기억이 잠깐 되돌아왔는지도 몰랐다. 최노인은 어이가 없었다. 늘 쏟아내는 저지레라 그러려니 했는데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저지레라면 정말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소사댁이 가지고 있는 라이터를 빼앗아 멀리 텃밭 가운데로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소사댁의 손을 잡아 끌어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밖에서 꽝 닫았다. 조심시켜드려야겠네요. 다시 마을 사람들 앞으로 돌아오자 이장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언제 또 어디에다 불을 지를지. 이장님이 말끝을 흐렸다. 모두들 어두운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나마 헛간이기를 다행이지. 혹 최노인네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집이라면 어쨌을까. 다들 표정들이 그렇게 보였다. 알았네. 더 이상 걱정 않도록 내 조심할 터이니 걱정들 말게. 오늘은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 고맙네. 헛간에서 일고 있는 연기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난 후에야 최노인은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은 다시 정적을 되찾았고 석양이 아름다운 마당 끝 밤나무 가지에서 까치가 요란하게 울었다. 시간이 갈수록 소사댁의 증세는 점점 깊어만 갔다. 이웃사람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식과 손자들도 기억하지도 못했다. 최노인에게만은 고분고분하던 소사댁이 최노인에게도 포악해지기 시작했다.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다고 생떼를 쓰기 시작하더니 밥을 주지 않을라 치면 행패를 부렸다. 행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소사댁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마지막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노인은 소사댁이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식사를 챙겨주었다. 먹은 만큼 수시로 대변을 봤다. 대변을 볼 때마다 기저귀를 갈아채워야 했고 기저귀를 갈아채우려 들면 소사댁은 콩팔칠팔 뛰었다. 기저귀를 찬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부끄럽다는 기억에 막연한 잠재의식이려니 했다. 하지만 어쩌다 기저귀 갈아채우기가 늦어지는 날이면 스스로의 오물을 끄집어내 장난감처럼 만지며 놀기도 해서 기겁을 하게 하는 일도 점점 늘었다. 최노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중이면 어김없이 밖으로 사라졌다. 이내 쫓아가 데려오고는 했지만 걸음도 얼마나 빨라졌는지 단시간에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사댁은 펄펄 날고 최노인은 엉금엉금 기었다. 가끔은 이웃 사람들이 무턱대고 달아나는 소사댁의 길을 막아
최노인을 도와주기도 했다. 쉽게 따라잡지 못하는 최노인에게 기력이 쇠잔해진 탓이라며 안타까워도 했다. 손목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최노인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화를 버럭버럭 내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로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최노인은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는 것으로 응수해 왔다. 소삿댁의 욕설과 행패는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읍내 큰딸도 뜸하게 나타났다. 아버지, 팔자련이 하세요. 아버지 운명이에요. 제가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잖아요. 제 코도 석자니까 아버지 운명은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하셔요.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해주던 큰딸의 위로였다. 그날도 소삿댁은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최노인에게 손찌검을 해가며 마구 욕설을 퍼부어대는 중인데 반찬거리를 쇼핑백 가득 담아 들고 큰딸이 나타났다. 현관문을 들어서며 소삿댁의 난무하는 욕설과 행패를 생생하게 목격한 큰딸이 길게 고개를 떨구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짐작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천천히 소삿댁을 붙잡고 훌쩍이던 큰딸은 기어코 집안이 떠나가라 대성통곡을 했다. 딸의 대성통곡이 무서웠던지 소삿댁은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았다. 소삿댁의 고함이 잦아들었다. 돌아선 최노인도 눈물을 숨기려 몇 번이나 눈을 꿈뻑거렸다. 울음을 그친 큰딸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부지런히 번호를 눌렀다. 오빠, 그렇게도 바빠? 애들 때문이라고? 여기 아버지나 엄마도 오빠 그렇게 키웠어. 대단하네, 대단해. 알았어. 잘 먹고 잘 살아. 아주 잘 먹고 잘 살아. 애매한 큰오빠에게 잔뜩 화풀이를 한 큰딸은 쇼핑백 정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횡하니 읍내로 돌아갔다. 최노인은 이 무슨 짓들인가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선 소삿댁이 침대로 올라가더니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리고 이내 코를 골기까지 하며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실로 오랜만에 깊이 잠든 소삿댁의 모습을 보며 최노인의 긴장도 풀어졌다. 어깨가 뻐근하게 아팠고 무주룩한 허리, 다리며 안 아픈 곳이 없었다. 잠시라도 쉬어야겠다고 자리에 눕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서울의 아들이었다. 아마도 마구 퍼부어대던 큰딸의 전화를 받고 걱정이 된 모양이었다. 걱정할 거 없다. 어차피 너희 어머니는 내 몫이다. 내가 알아서 잘 보살필 테니 너희는 너희 가족이나 잘 챙겨라. 애들 공부가 최우선이라는 애미 말도 당연하다. 우리 때문에 너희들끼리 의견 충돌 만들어 다툼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애미 말대로 따라하는 게 좋다. 아들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아들이 죄송해할 일도 아니건만 아들은 연신 죄송하다며 수화기를 놓지 못했다. 미안하기로 치면 건강하지 못한 자신들이 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화가 꽤 길어 시끄러울 법도 하건만 소삿댁이 깨어나지 않아 다행이었다. 언제 일어나 또 횡설수설 고함을 칠까는 늘 달고 다니는 걱정이었다.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또 어디론가 주랭랑을 칠까 하는 걱정도 일상이었다. 잠을 자지만 깊게 잠들 수가 없는 최노인이어서 토막잠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도 이제는 생활이었다. 최노인은 소삿댁 옆에 꼬부리고 누웠다. 겹치고 또 겹친 피로는 자리에 눕기가 무섭게 최노인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말았다.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반대로 사용하도록 설치했다.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봐두었던 병실 잠금 장치에서 얻은 힌트였다. 시도 때도 없이 사라지는 소사댁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오밤중에 사라져 장독대를 살피거나 동네를 배회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다행이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높은 논뚝 밭뚝이며 휩쓸려 떠내려갈 수도 있는 물살 센 냇물이며 모두가 소사댁 혼자 접근하기에는 위험천만한 것들이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최노인은 끈으로 소사댁을 묶어 자신에게 연결해 두었으나 이제는 그마저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소사댁은 끈을 풀고 사라졌다. 끈을 풀 수 있는 기억이 살아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지만 언제 어디로 튈지를 모를 소사댁을 감당하기는 점점 힘들어졌다. 기우는 장사여서 틈만 나면 사고를 쳤다. 이웃집 텃밭 농작물을 모조리 밟아버리기도 하고 막 익어가는 보리싹을 쏙쏙 뽑아 던지기도 했다. 잠시라도 소사댁을 혼자 둘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안에서 마음대로 문을 열 수 없게만 한다면 일단은 소사댁의 출입을 통제할 수가 있겠다 싶어 만든 잠금 장치는 효과 만점이었다. 소사댁을 홀로 두고 집을 비우는 동안 소사댁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엉망인 집을 치우는 일은 소사댁을 쫓아 헤매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소사댁을 집안에 묶어둘 수 있어 만들어지는 한숨의 여유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몰랐다. 집안일과 텃밭 농사일을 잠깐씩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최노인에게는 정말로 천만다행이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은 현관 잠금 장치를 반대로 설치한 지 5일쯤 지난 뒤였다. 소사댁을 방 안에 머물게 한 채로 텃밭 잡초를 뽑고 있으려니 눈에 익은 아들의 승용차가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이제 막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손자 녀석도 함께 내렸다. 아들보다 손자 녀석이 더 반가웠다. 호미를 팽개치듯 남새바가에 던져두고 손자에게 다가갔다. 손자의 손을 잡는 순간 최노인은 이유도 없이 눈물이 핑 돌았다. 오늘따라 손자 녀석이 너무 반가웠다. 할머니가 많이 아파서 널 몰라볼 수도 있어. 손자를 앞세우고 현관문을 열었다. 커튼을 쳐둔 어두컴컴한 거실에 불을 밝히자 아랫도리를 발가벗은 소사댁이 펄썩 주저 물러앉아 희죽이 웃고 있었다. 손에는 수저가 들려 있었고 수저에는 누런 소사댁의 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제야 쾌쾌한 찌든 냄새에 혼합된 강한 구린내가 최노인의 코를 찔렀다. 놀란 손자 녀석이 괴성을 질렀다. 아, 할머니, 안 돼! 고함을 질러대던 손자 녀석이 얼굴을 감싸고 현관문 밖으로 튕겨 뛰쳐나갔다. 뒤따라 들어오던 아들만 멀거니 소사댁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가라. 너도 얼른 나가 있어라. 최노인은 황급히 아들의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서둘러 소사댁을 욕실로 끌고 들어갔다. 평소 같으면 차분하게 천천히 씻겨줄 텐데 손자 앞에서 이 무슨 추태냐 싶어 난폭하게 물을 끼얹었다. 소사댁이 고함을 질러댔다. 고함은 문 밖까지 크게 들렸다. 목욕을 마치고 소사댁에게 새 옷을 갈아입힌 최노인은 서둘러 거실까지 말끔하게 닦아냈다. 하지만 늘 배어있던 냄새마저 가셔지지는 않아서 거실은 여전히 쾌쾌한 냄새로 가득 흘러넘쳤다. 최노인이 밖으로 나오자
아들과 손자는 텃밭 귀퉁이에 멀거니 서 있었다. 손자의 얼굴에는 아직도 공포가 가시지 않아 보였다. 할머니, 이제 괜찮은데. 할머니 한 번 더 만나볼까? 싫어요. 손자는 단숨에 잘라 거절했다. 아빠, 할아버지 봤으니까 돌아가자. 손자가 지 아빠에게 재촉했다. 조금 전에 본 할머니 모습이 너무도 큰 충격인 모양이었다. 즉시 떠나고 싶어하는 손자를 아들이 이제껏 만류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럴 테지, 그렇고 말고. 머쓱해진 최노인이 속으로 되뇌이면서 손자 앞으로 다가섰다. 코를 벌름거리던 손자가 슬그머니 할아버지를 피해 자동차 쪽으로 걸어갔다. 나한테서도 냄새가 진동할 거야. 그렇고 말고. 아버지, 아들이 정색을 했다. 이제 어머니 요양원으로 보내드리자고요. 표정에서 목소리까지 짜증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최노인은 침묵했다. 이미 여러 번 오간 이야기라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야기였다. 내가 알아서 할게. 고집 좀 그만 피우시고요. 전화를 할 때마다 오가던 말 그대로였다. 아들의 언성이 조금 높아졌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아버지 논리가 틀린 거예요. 아버지 욕심일 뿐이에요. 어머니는 어머니를 전문적으로 보살펴주는 시설로 가야 지금보다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아버지 고집 좀 꺾으세요. 아들이 자동차로 향했다. 자동차 문을 열고 비닐 보따리를 꺼내더니 현관문 앞으로 가져가 팽개치듯 던져 두었다. 부둣간에서 잘라준 것처럼 보이는 고깃 덩어리와 주전부리용으로 보이는 과자 같은 것들이 삐죽이 열린 봉지 틈새로 보였다. 손자는 이미 아버지 옆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 시동이 걸리고 자동차가 출발하면서 내려진 창문으로 손자가 꾸벅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 갈게요. 아들이 덩달아 큰 소리로 외쳤다. 여느 때보다 더 요란한 굉음을 내며 아들의 승용차가 마을 어귀를 향해 사라졌다. 최노인은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다. 텃밭으로 내려가 밭 일항의 잡풀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뽑았다. 거의 1시간을 그렇게 잡풀만 뜯었다. 소삿댁이 조용해서 다행이었다.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소삿댁은 평온하게 잠이 들어 있었다. 평온한 소삿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최노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조금 전 손자 녀석이 왔을 때도 이렇게 푹 잠이나 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최노인은 아들이 두고 간 비닐봉지를 열어 쇠고기를 꺼냈다. 나머지는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 정리했다. 오늘은 아들이 사준 쇠고기국을 맛있게 끓여 소삿댁에게 먹일 작정이었다. 아직도 끼니 때는 이르다 싶어 최노인은 소삿댁 옆에 슬그머니 누웠다. 한숨 깊은 잠에 빠져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대로 잠들어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게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푹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게 행복일지도 몰라. 잠깐 쪽잠이 들었다가 소삿댁이 깨어나는 기색에 최노인도 벌떡 일어났다. 소삿댁이 또 문 밖으로 나가려 발버둥을 쳤다. 소삿댁의 손을 잡고 소삿댁이 이끄는 대로 마을 한 바퀴를 돌았다. 멀리 북동쪽에 자리한 비탈밭 위로 선산이 보였고 선산 아래
부모님 산소도 보였다. 최노인과 소사댁의 누울 자리도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최노인은 소사댁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따라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고분고분한 소사댁이 너무 고마웠다. 헛간에서 연탄 화덕을 찾아 현관 앞으로 옮겼다. 번개탄을 깔고 불을 붙인 후 연탄 2장을 얹어 포겠다. 오랜만에 연탄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재빨리 현관문을 닫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최노인은 쇠고기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짜고 싱겁고 맵고 달달하던 최노인의 요리 솜씨가 이제는 제법 많이 늘었다. 소사댁은 침대머리에 동그만히 앉아 있었다. 이웃들은 물론 큰딸마저 뒤처리 감당이 어려우니 조금씩만 먹이라 했으나 최노인은 언제라도 소사댁이 먹을 만큼 실컷 먹게 해주었다. 자주 하게 되는 뒤처리 감당이 고생스럽지도 않느냐고 큰딸이 최노인을 다그쳤지만 최노인은 개의치 않았다. 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하는 소사댁이지 않은가. 그런 소사댁의 마지막 삶의 의미라도 알뜰하게 챙겨주고 싶은 최노인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소사댁은 쇠고기국을 2그릇이나 비웠다. 배가 불렀던지 소사댁은 다시 현관문에 매달려 밖에 나가려 안간힘을 썼으나 최노인은 못 본 채 했다.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서야 최노인은 소사댁을 달래며 일상처럼 약을 먹였다. 그리고도 현관문을 따고 나가려는 소사댁과 한참 동안을 씨름했다. 제풀에 지친 소사댁을 침대에 누이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다. 소사댁이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최노인은 다시 한번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봤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대로 있던 모든 게 자꾸만 새롭게 보였다. 커다랗게 걸려있는 가족 사진 속의 손자 녀석과 눈이 마주치자 최노인은 눈을 찐 끝에 윙크도 했다. 현관으로 나가 연탄 화덕을 들고 침실로 돌아왔다. 연탄 화덕을 침대 머리에 두면서 혹 불이라도 날까 걱정이 돼 화덕 뚜껑도 꼼꼼하게 챙겼다. 침대에 올라 소사댁 옆에 누웠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형광등을 끌까 싶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핸드폰이 크게 울었다. 서울 아들이려니 했다. 잘 도착했다는 안부려니 했는데 엉뚱하게도 읍내 큰딸이었다. 아버지, 아들하고 손자 다녀갔다며? 하루쯤 함께 자면서 아버지 고충 좀 이해해보고 가지. 왜 벌써 갔대?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아무튼 우린 별일 없다. 서울로 돌아가던 아들이 지 누이 동생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다. 자주 찾아 살피지 못한다고 오빠에게 전화를 해 마구 퍼부어대던 누이가 조금은 신경이 쓰였을 것도 같았다. 내일 시간 나는 대로 꼭 한번 들러라. 왜? 무슨 일인데? 오빠가 나 고생한다고 큰 선물이라도 사왔어요? 선물은 그냥 꼭 들르거라. 오빠가 다녀갔다는 데서 읍내 큰딸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인다는 어투였다. 형광등도 끄고 최노인은 다시 침대에 올라 소사댁 옆에 나란히 누웠다. 소사댁을 흔들어 깨워봤다. 여보, 여보. 반응이 없었다. 깊게 잠들어버린 것 같았다. 그래도 새근거리는 숨소리는 또렷하게 들렸다. 여보, 여보. 최노인은 다시 한번 소사댁을 흔들어 깨웠다. 응? 응. 소사댁이 잠깐 반응을 보였다. 졸려서 더 이상은 대답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아들과 손자를 준비도 없이 맞닥뜨린 무척도 힘들었던 하루였는데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다행이었다. 사육당하고 사육하는 것으로 사는 것은 사람 할 짓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야 사람으로 돌아가는가 싶었다. 최노인은 소사댁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잘 자. 여보.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